편지가 와 있었다. 그의 손은 너무 떨려 얇은 봉투조차 제대로 찢기 어려웠다. 유감스럽게도 앤드루 삼촌께서 어제 파리로 가던 중 갑작스럽게 별세하셨습니다. 시신은 제가 모셔가고 있습니다. 피터. 크로이던발 12시 30분.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는 범인의 알리바이를 깨는 크로프츠의 통쾌한 추리극 크로이던발 12시 30분. 오늘의 이야기는 자금난에 쫓기던 찰스가 유산 상속을 받기 위해 그의 삼촌 앤드루 크로우더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크루즈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나쁜 짓하고 마음이 편할 리 없겠죠. 범죄를 저지른 후 여행을 가장해 도망치지만 모든 시선이 자기를 향한 듯 조마조마한 찰스. 아, 범인의 마음이 이런 거겠구나 싶은 오늘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매 순간이 살떨립니다. 자, 그럼 보통의 미스터리 소설을 거꾸로 읽은 듯한 크로이던발 12시 30분 5화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10장 찰스 결심을 굳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찰스는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단히 만족했다. 이제 약병만 바꿔치기 하면 이 끔찍한 일은 끝나고 그는 크루즈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 그는 시아나칼륨이 담겨있던 작은 양철 상자를 짓이겨 공장으로 가는 길에 게일강에 던져버렸다. 다음 단계는 더 모트의 식사 자리에 초대받기 위해 그는 점심 직전에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좋은 소식이 있어, 삼촌. 그는 최대한 밝게 말했다. 그러나 그 순간 더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불현듯 혐오감이 치밀어 오르고 일종의 양심 비슷한 무언가가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평소 양심 같은 건 비웃던 그였지만 자신이 죽이려는 노인에게 이렇게 친근하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야 한다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자 메스꺼움이 올라왔다. 무방비 상태인 친구의 등을 뒤에서 찌르려는 배신자처럼 추잡하게 느껴졌다. 순간 찰스는 망설였다. 이것이 자기 죗값을 치르게 될 첫 번째 징조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공장 직원들을 떠올렸다. 아이 넷과 함께 홀로 남겨진 매튜스, 일자리를 잃고 늙어갈 게인즈, 망해버린 자기 자신, 그리고 우나를 말이다. 그러자 결심이 굳어졌다. 그는 다시 밝은 톤으로 말을 이어갔다. 자금을 좀 마련하게 돼서 삼촌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언제 한번 찾아뵈도 될까요? 앤드루 크로우더는 평소보다 덜 냉소적인 목소리로 좋은 소식을 들으니 기쁘다고 답했다. 그리고 자신은 늘 한가하니 언제든 오라고 했다. 오늘이나 내일 차라도 함께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다. 그러나 찰스가 원한 건 차가 아니었다. 그는 오후에는 바쁘다고 말하고 삼촌만 괜찮다면 다음날 저녁 식사 후에 찾아뵙겠다고 했다. 식사 후에 삼촌이 혼자 계신다면 말이죠. 다른 분이 계시면 돈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요. 제대로 먹혔다. 앤드루는 그렇다면 저녁을 함께 하자고 했고 찰스는 적당히 망설이다가 기쁘게 승낙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장기간 자리를 비우느냐였다. 즉시 떠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늦게까지 머물 수도 없었다.
내일은 25일, 금요일이었다. 그렇다면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떠나면 어떨까? 그는 집무실 책상 위에 펼쳐둔 쿡 여행사 광고 전단을 들여다보았다. 퍼플스타 라인이 25,000톤급 여객선 주피토호로 22일간의 크루즈 여행을 운영하고 있었다. 마르세유에서 출발해 마르세유로 돌아오는 여정으로 중간에 필브랑슈, 제노바, 나폴리, 메시나, 몰타, 튀니스, 알제, 바르셀로나를 경유하는 일정으로 30일 수요일에 런던에서 출발한다. 만약 내일 병을 바꿔치기 하는데 성공한다면 그는 이 크루즈를 타고 떠날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도 좋았다. 혹시 여행이 무산된다 해도 단지 계획이 바뀌었다고 말하면 그만이었다. 잠시 후 수석석의 게인즈가 머뭇거리며 사무실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을 때 찰스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수요일에 떠날 거야. 3주간 바다 여행을 가려고. 돈 문제로 너무 지쳐버렸어. 하지만 이제 다 해결됐으니 휴가를 즐겨도 되겠지? 작년에는 휴가 한 번 못 갔으니까. 게인즈는 마치 자기가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기뻐했다. 끔찍했던 빈곤의 공포가 사라지자 세상은 더없이 아름다워 보였다. 찰스 사장은 당연히 휴가를 누릴 자격이 있었다. 그는 열심히 일했고 우리 모두를 구해낸 은인이었으니까. 그날 이후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시간이 더디게 흘렀다. 신경은 곤두서 있었고 어떤 일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다. 무시무시한 계획에 대한 그의 심리적 반응은 시시각각 바뀌었다. 어떤 순간에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한 사람을 희생하는 건 의로운 행동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했다. 그러나 또 어떤 순간에는 평생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야 할 것이며 언젠가 그 일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다음날 저녁 7시가 되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저녁 식사 자리는 넷뿐이었다. 찰스, 앤드루 크로우더, 폴리팩스 부인, 그리고 마고. 앤드루는 기분이 좋은 듯 보였다. 전보다 밝아졌고 푸념도 줄었고 집중력도 회복된 듯 했다. 예전처럼 자기 생각에만 빠져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했다. 페넬로페 폴리팩스와 그녀의 딸도 기분이 좋아 보였다. 폴리팩스 부인은 식사 분위기를 돋우려 애썼고 마고 역시 이날만큼은 잘난 체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부자연스러운 사람은 찰스뿐이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할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자기 건강 문제를 핑계 삼아 화제를 바꿨다. 다음 주에 휴가를 떠날까 해요. 작년엔 휴가도 못 갔고 최근에는 좀 지쳤거든요. 그래서 3주 정도 자리를 비울 것 같아요. 세 사람은 흥미를 보이며 질문을 쏟아냈다. 찰스는 여행 일정과 북쪽 대신 남쪽을 선택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 부럽구나. 폴리팩스 부인이 말했다. 내가 늘 가보고 싶었던 곳도 한두 군데 있네. 카프리 같은 곳 말이야. 거기 들릴 시간이 되니? 네. 나폴리에 사흘 머무니 충분할 거예요. 카프리와 소렌토, 베수비오와 푼페이, 그리고 나폴리 시내나 바이아, 포치올리 중 원하는 장소를 고를 수도 있고요. 나폴리와 푼페이는 가봤지만 카프리는 못 가봤단다. 언젠가 꼭 가봐야겠어. 그때 문득 찰스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혹시 숙모와 함께 간다면? 그렇다면 저택의 살림은 어수선해질 것이고 자신이 바라던 대로 삼촌의 죽음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이게 하는데 도움이 될 터였다. 숙모님도 함께 가시는 건 어때요? 그는 진심 어린 어조로 말했다. 마고도 같이요. 분명 즐거우실 거예요. 아직 객실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번 한 번쯤은 삼촌도 괜찮다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삼촌?
폴리팩스 부인은 사양했지만 찰스는 그녀가 기뻐하는 걸 눈치챌 수 있었다. 가더라도 나중에 가고 싶어. 내가 더위에 약하지 않니? 그리고 마고도 보름 뒤에 스코틀랜드로 가야 하고. 스카이 부인이 달휘니 근처 사냥 오두막으로 초대했거든. 고맙지만 다음 기회에 갈게, 찰스. 바다라서 그렇게 덥지 않을 거예요. 찰스는 거듭 권했다. 마고도 일정을 일주일쯤 미루면 되지 않을까요? 아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여행이 한결 즐거울 텐데요. 그들은 끝내 동의하지 않았다. 마고는 스코틀랜드 초청만 아니었더라면 기꺼이 함께 가려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백작 부인의 손님이 된다는 건 고작 지중해 여행의 유혹 따위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게 분명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갈수록 찰스는 점점 더 불안하고 긴장됐다. 그는 평소보다 와인을 더 마셨고 그 덕에 신경이 조금은 가라앉았다. 이 정도는 최근 과로로 몸과 마음이 지쳐서 그렇다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찰스는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부터 한두 시간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 있었다. 마침내 여인들이 식당을 비운 후 앤드루는 식탁 상석에 앉아 있었고 찰스는 그의 오른편에 앉아 있었다. 그는 미리 이번 배치를 예상했는데 마고가 노인의 왼쪽에 앉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삼촌의 잔을 채우고 몸을 약간 기울였다.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됐다. 말씀드린 대로 삼촌, 제가 돈을 좀 마련했습니다. 찰스가 이야기를 꺼냈다.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왜 진작 그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림을 전당포에 맡겼어요. 네 아버지 그림 말이냐? 그거 안 됐구나, 찰스. 정말 안 됐다. 노인은 몸을 뒤로 젖히며 회상에 잠겼다. 네 아버지가 첫 그림을 사돈 때가 기억나는구나.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해. 그 그림값이 250파운드였는데 그땐 엄청난 돈처럼 느껴졌단다. 네 아버지가 내게 상의하길래 내가 말했지. 돈을 내게 헨리, 투자라고 생각해. 원하면 언제든 현금처럼 쓸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내 말이 옳긴 했지만 내가 생각한 방식은 아니었구나. 삼촌 말씀대로예요. 저도 그림들을 내놓게 돼서 안타까웠지만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면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아주세요, 삼촌. 내가 그럴 것 같으냐? 평소 앤드루의 냉소적인 말투로 돌아와 있었다. 조카가 한 일을 온 나라에 떠벌리고 다닐 만큼 자랑스럽지도 않다. 카드 사기 사건처럼 감추면 몰라도. 네가 그런 짓을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난 실망이구나. 너라면 좀 더 잘 해내리라 생각했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이런 직설적인 말에 불쾌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강장제처럼 작용했다. 노인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계획을 좀 더 쉽게 만들어주었다. 다시 한번 쓰라린 감정이 몰려왔다. 만약 삼촌이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태도로 대했다면 자신이 이렇게 끔찍한 일에 내몰리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이 모든 일은 앤드루 자신이 자초한 셈이었다. 찰스는 냉정함을 되찾으며 마음을 단단히 굳혔다. 그 순간 신경 과민 증세가 씻은 듯 사라지고 그는 차분하고 냉철해졌다. 잘된 일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 앤드루가 주머니에서 약병을 꺼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병뚜껑을 열고 있었는데 오히려 찰스에게는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었다. 앤드루가 병을 여는 순간 찰스도 탁자 밑에서 자기 병을 열었다.
그는 오른손바닥에 병을 쥐고 마개가 손목 쪽을 향하도록 했다. 왼손은 미리 준비한 종이 한 장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그는 돈 이야기를 천천히 이어가며 기다렸다. 앤드루는 전과 마찬가지로 알약 2-3알을 병에서 털어내더니 식탁보 위에 떨어뜨렸다. 그러고는 병을 식탁 위에 세워두고 알약을 하나씩 다시 집어넣기 시작했다. 단 한 알만 남기고 말이다. 바로 그때였다. 앤드루가 병을 다시 집어들기 전에 움직여야 했다. 여기에 정확한 금액이 있어요. 찰스가 왼손을 뻗어 종이를 내밀며 말했다. 그는 조심스럽고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그의 손이 앤드루의 와인잔에 닿았고 붉은 와인이 앤드루 쪽으로 쏟아져 식탁 위를 타고 흘러내려 앤드루의 무릎 위로 떨어졌다. 아, 죄송해요, 삼촌. 찰스가 외쳤다. 적어도 그의 목소리에 담긴 동요만큼은 진짜였다. 그는 벌떡 일어나 오른손을 약병 가까이 짚으며 재빨리 자기 병을 내려놓고 삼촌의 병을 집어들었다. 동시에 왼손은 엎어진 와인잔을 쥐어 바로 세웠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앤드루의 병은 그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고 찰스는 손수건을 꺼내 삼촌 바지에 흘러내린 와인을 닦아내려 애썼다. 외도랩을 부르는 게 낫겠죠, 삼촌. 그는 계속 사과하며 말을 이었다. 앤드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곧 웨더럽이 들어와 난리를 수습했다. 노인의 바지를 닦고 식탁 위의 얼룩은 깨끗한 냅킨으로 덮어주었으며 카펫 위로 흘러내린 와인도 닦아냈다. 소동이 끝나자 앤드루는 약병을 집어들어 뚜껑을 닫았다. 찰스는 순간 소름 끼쳤다. 혹시 뚜껑이 맞지 않는다면? 그러나 뚜껑은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앤드루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약병을 주머니에 넣었다. 찰스는 들리지 않게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슬그머니 닦아냈다. 금액을 보여주겠다고 하지 않았네. 앤드루가 말했다. 그렇게 사건은 끝난 듯 보였다. 이렇게 넘어간 걸까? 아니면 이제 막 시작된 것일까? 찰스는 그날 저녁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버텨냈는지 자신도 알지 못했다. 삼촌과의 대화는 끔찍한 악몽처럼 느껴졌고 응접실로 자리를 옮겼을 때도 사정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노인이 밤 10시 무렵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필사적으로 버티다가 변명을 대고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는 크루즈 여행 계획을 확정 지을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쿡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25분 뒤 기항지 관광과 철도 운임을 포함한 65개니짜리 갑판 B층 1인실을 예약했다. 그날 오후 그는 기대와 두려운 감정이 교차하는 또 하나의 중대한 만남을 앞두고 있었다. 토요일, 그는 크로스비 집에서 테니스를 치기로 했고 그곳에서 우나를 만날 예정이었다. 평소 우나와의 만남은 그림자가 드리운 천국과도 같았다. 우나의 기분이 좋을 때는 천국이었으나 언제나 기분 좋은 것이 아니어서 그 천국은 종종 그림자가 드리웠다. 게다가 이번 만남은 평소와 달랐다. 말튼가의 올리버 상점 앞에서 그녀가 찰스를 거의 무시하다시피 한 그 사건 이후로 그녀를 보지 못했으니 이번에는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맞이할지 궁금했다. 크로스비는 플란넬 옷차림으로 그의 아담한 저택, 더 잉글 형광 계단에 서서 찰스가 차를 몰아 문 앞에 멈추자 그를 맞이했다. 그는 60살가량 된 마른 체격의 무뚝뚝하고 꼼꼼한 성격의 변호사로 이 지역의 오랜 가문들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었는데 앤드루 크로우더 역시 그의 고객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찰스는 더 현대적인 법률 사무소를 이용했는데 삼촌과 조카의 입장이 언제나 같을 수는 없다며 그의 선택을 존중했다. 크로스비는 성실하고 강직한 사람이었으며 누구에게나 호감과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안녕하신가, 찰스. 그가 웃으며 말했다. 와줘서 고맙네. 존스와 할렘 형제가 빠져서 인원이 부족했거든. 차가 쓸모있다니 다행입니다. 단순히 빈자리를 채울 뿐이지만. 찰스가 웃으며 말했다. 잘난 체 하지 말게. 크로스비가 충고했다. 자네가 쓸모있다고 한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휴가를 간다지?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정한 건데. 작은 새가 알려줬지. 작고 예쁜 새 한 마리 말이야. 자네 사촌 마고 말일세. 오늘 아침 사무실 앞에서 마주쳤거든. 아, 어제 저녁을 같이 했거든요. 더 모트에서요. 네, 맞아요. 3주 동안 다녀올 생각입니다. 그럼 자네가 없는 동안 사업은 어떻게 하고? 게인즈랑 매퍼슨에게 맡기려고요. 불행히도 요즘은 일거리가 많지 않으니까요. 크로스비는 다소 은밀하게 말을 이어갔는데 찰스가 듣기엔 약간 캐묻는 듯한 느낌도 있었다. 섭섭하다고 생각 말게, 찰스. 자네 집안의 오랜 친구로서 말인데 자네 사업에 관한 소문이 아무 근거가 없다는 걸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네. 찰스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훗날 의혹을 받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크로스비가 자신을 의심하지 않게 해야 했다. 그래서 그는 비밀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실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은 아니었어요. 크로스비, 당신에게만 털어놓자면 그동안 꽤 어려웠어요. 새 기계가 필요했는데 도저히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삼촌께 말씀드렸더니 1,000파운드를 내주셨고 그림도 맡겼으니 곧 기계를 주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몇 가지 자잘한 사항만 정리되면 됩니다. 잘 해결됐다니 정말 다행이네. 삼촌이 아직 내게는 말씀 안 하셨지만 곧 얘기하시겠지. 그래, 휴가를 가도 문제 없겠구만. 충분히 자격 있어. 기분 전환이 필요했어요. 요즘 좀 지쳤거든요. 찰스는 우나가 도착하기 전 미리 더 잉글에 와 있다고 생각했지만 크로스비와 함께 테니스장으로 가보니 뜻밖에도 그녀가 이미 와 있었다. 한 세트가 막 끝난 참이었고 우나는 파트너와 함께 네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찰스가 나타나자 그녀는 라켓을 흔들어 보였는데 그가 바라던 대로 명랑하고 친근한 손짓이었다. 적어도 이날 오후만큼은 그의 천국에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천국은 실체가 없었다. 순전히 운이 나빴기 때문인지 아니면 우나가 교묘하게 피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찰스는 그녀와 단둘이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코트는 하나뿐이라 한 세트가 끝나면 바로 다음 세트가 시작되었고 찰스가 경기에 참여해야 했다. 양팀의 실력이 막상막하라 경기는 양쪽이 번갈아 승리하며 이어졌다. 마침내 경기가 끝났을 때 우나는 이미 무리의 한가운데 앉아 차를 마시고 있어 찰스는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다. 겨우 돌아갈 무렵이 되어서야 그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만족스러웠다. 우나가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기 때문이다. 안녕, 찰스. 우나가 말했다. 찰스는 그녀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귀를 기울였다. 지중해로 간다면서요? 잘 됐네요. 요즘 좀 수척해 보였는데 변화가 필요할 거예요. 당신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우나. 찰스가 진심을 담아 진지하게 대답했다. 나는 언젠가는 우리가... 쉿! 우나가 그를 제지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어쩌면 당신이 돌아올 때쯤 얘기해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약속은 못해요. 자, 이제 벤섬 자매들을 집에 데려다 주세요. 차가 고장났다네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고, 우나?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나 혼자서도 왔잖아요. 그러니 돌아가는 것도 문제 없어요. 내 작은 오스틴 차가 있으니까요. 대화는 그게 전부였지만 우나는 크로스비 부인에게 말을 건네기 위해 몸을 돌리며 찰스에게 의미심장한 눈길을 보냈고 그 한 번의 시선만으로도 모든 게 보상되는 듯 했다. 설레는 기분으로 그는 벤섬 자매를 차에 태우러 갔다. 찰스는 떠나기 전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지만 남은 3일은 견디기 힘들 만큼 더디게 흘러갔다.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혹시 삼촌이 치명적인 알약을 자신이 떠나기 전에 삼켜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그를 괴롭혔다. 찰스는 게인즈와 맥퍼슨에게 각자 부서를 맡기며 모든 결정은 서로 논의한 뒤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내 주소를 여기 적어뒀으니 무슨 일이 생기면 전보를 보내라고. 그가 게인즈에게 말했다. 찰스의 두려움에도 그가 떠나기 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더 모트 저택의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었고 수요일 아침 찰스는 기차를 타고 요크로 갔다가 런던행 급행열차로 갈아탔다. 런던에 도착한 그는 빅토리아 역에서 오후 2시에 기차에 올랐다. 급행열차가 천천히 템스강을 건널 때쯤에야 그의 가슴을 짓누르던 두려움이 조금 가라앉았다. 적어도 콜드 피커비를 벗어난 것이다. 그가 다시 돌아올 쯤이면 자신의 운명은 어느 쪽이든 결정되어 있을 터였다. 11장 찰스 마침내 목적을 이루다. 그날 오후 해협을 건너던 찰스에게 바다가 미소를 보냈고 블로뉴 부두의 푸른색 기차는 마치 그가 간절히 원하던 피난처의 방주같이 친근함을 주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기차에 올라탔고 22시간에 걸친 여정에 몸을 맡겼다. 파리에 있는 북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고 기차가 순환선을 따라 느긋하게 한 바퀴 돈 뒤 피에렘역을 출발할 쯤에는 완전히 어둠이 내려앉았다. 찰스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지 몇 분 되지 않아 잠자리에 들었고 퐁텐블로를 지나기도 전에 깊은 잠에 빠졌다. 밤사이 그는 기차가 역에 정차할 때마다 깼는데 그때마다 세상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했다. 마콩에 도착하자 날이 밝았고 리옹의 페라슈역을 지나 론강을 건널 때 그는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아침 내내 론강 줄기를 따라 내려가면서 찰스는 머릿속에 맴도는 공포를 잊으려 애쓰며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시선을 고정했다. 비행과 발랑스를 지날 때는 예전 이곳을 지날 때 보았던 론강의 풍경이 다시 보이지 않을까 애타게 두리번거렸다. 오랑주에 도착했을 때는 로마 극장의 거대한 성벽을 떠올리며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그곳에서 어떤 공연이 펼쳐졌을지 상상해 보았다. 아비뇽에 이르자 익히 알던 도시인 만큼 그는 중세의 화려함, 기사들의 마상창 시합, 교황의 위엄, 저 성벽 밖에 진을 쳤을 병사들을 떠올렸다. 그 다음은 타라스콩이었다. 한때 그곳의 성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서 그때의 인상을 기억해냈다. 그곳이 아직도 감옥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몸서리치며 급히 다른 생각을 떠올렸다. 아르레서는 그리스 여인들과 마른 돌로 쌓아 올린 원형 경기장, 그곳에서 벌어졌던 옛 비극과 투우, 그리고 거대한 로마 극장을 생각했다. 이어 끝없이 척박한 크로 평원을 지나 베르호스 끝자락을 지나 라넬트의 바위와 터널을 통과해 내리막길을 내려오자 마르세유가 모습을 드러냈다. 오후 4시 무렵 찰스는 주피터호에 승선했다. 광고에서 보았던 초호화라는 말은 전혀 과장이 아니었다. 찰스는 지금까지 이렇게 넓은 규모의 라운지와 식당이 있는 배를 본 적이 없었다. 끝없이 뻗은 복도, 넓은 갑판, 넉넉한 선실, 그리고 호화로운 장식이 이어졌다.
사실 그곳에는 바다만 빼고 모든 것이 다 있었다. 가판이나 선실 창문에서 아주 멀리 작게 내려다 보이긴 했지만 승객들은 자신들이 바다 위에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심지어 배 안에 수많은 사람도 승객이라기보다는 거대한 호텔의 투숙객처럼 보였다. 주피터호는 자정이 되어야 출항했는데 출항이라는 표현이 어울릴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마루새우를 썩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찰스는 테이블 동석자 세 사람과 함께 시내 뮤지컬로 나가 저녁을 보냈는데 시간을 보내고 두려운 생각을 떠올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예상과 달리 그는 숙면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그는 작은 마을 빌프랑슈를 단숨에 알아보았다. 그곳은 찰스가 잘 알고 있는 마을이었고 또 사랑하는 곳이었다. 그는 리비에라 전체를 통틀어, 아니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빌프랑슈라 여겼다. 그는 가판으로 나가 경치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풍경에 잠시 자신이 휴가를 온 게 아니라 혐오스러운 계획의 일부로 이곳에 있다는 현실을 거의 잊을 뻔했다. 주피터호는 이틀 동안 빌프랑슈에 머물렀다. 다양한 소규모 관광 코스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찰스는 이미 여러 번 코르니시 해안을 돌아본 적이 있었고 몬테카를로는 질색이었기에 페이라카바와 소스펠로 가는 일행에 합류했다. 찰스는 배에서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셔먼 부인이라는 여인과 가까워졌는데 그녀는 젊은 중년의 미망인이었다. 셔먼 부인은 찰스에게 호감을 보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찰스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와 운하에 대한 희망까지 털어놓고 있었다. 있잖아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에게 뭔가 걱정거리가 있다는 걸 처음부터 느꼈어요. 제 친구 카디 부인도 같은 말을 했죠. 우리가 당신 이야기를 하려던 건 아니었지만 제가 그랬거든요. 저분은 뭔가 고민이 있어 보여요. 그러자 카디 부인도 맞아요, 나도 느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윈번 씨, 당신은 범죄자 체질이 아니에요. 그러니 범죄 같은 건 절대 시도하지 마세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화제를 바꿨다. 찰스는 불안해졌고 더 이상 대화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찰스가 말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를 말씀드려야겠네요. 몸이 좋지 않아서요. 신경쇠약 비슷한 게 있어 쉬러 온 겁니다. 심각한 건 아니지만 회복이 필요해서요. 제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당신이 먼저 물은 것과 다름없으니 이해해주세요. 셔먼 부인은 예의상 한마디 건넸고 그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찰스는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이 편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히 그녀의 일행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었다. 괜히 이상한 추측을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틀 뒤,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 작은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났다. 주피터호는 빌프랑슈를 떠나 제노바에 이르렀다. 찰스와 셔먼 부인은 제노바 시내는 알고 있었지만 그 주변은 몰랐다. 그래서 그들은 서너 명과 함께 라팔로, 산타 마르게리타, 그리고 포르토피노로 가는 소규모 관광에 동행했다. 사건은 라팔로에서 벌어졌다. 점심을 마치고 호텔 정원에 야자수 그늘에 앉아있던 셔먼 부인이 갑자기 외쳤다. 프랜시스 경! 혹시 저분이 프랜시스 경 아닐까요? 가늘고 마른 체구에 무거운 눈꺼풀과 피곤해 보이는 남자가 고개를 돌리더니 손을 내밀며 다가왔다. 아니, 누구신가 했더니 셔먼 부인이시군요. 세상에, 어디서 나타나신 겁니까? 당신도 마찬가지죠. 부인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 말입니까? 저는 일 때문이죠. 물론 라팔로에 일이 있는 건 아니고
로마에 업무 때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여긴 와본 적이 없어서 그냥 들른 겁니다. 여기 머물고 계십니까? 그녀는 머무는 곳을 말해준 뒤 곁에 있던 찰스와 일행 두세 명을 소개했다. 프랜시스 경은 자리에 앉아 배로 돌아갈 시간이 될 때까지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가 누군지 아세요? 셔먼 부인이 포르토피노 곳을 따라 루타와 제노바로 이어지는 굽이진 길을 올라가며 물었다. 프랜시스 스마이드 경이에요. 그녀가 잠시 머뭇거린 후 덧붙였다. 그분은 경찰 관련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녀가 정말 머뭇거렸는지 찰스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가 그를 바라본 것은 분명했지만 그녀의 입가에 번지던 미묘한 미소의 의미를 알 수 없어 찰스는 괴로웠다. 그는 자신의 신경이 이렇게나 나약해졌다는 사실에 불안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이런 식의 상상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결국 파국으로 끝날 뿐이었다. 그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제노바로 돌아가는 동안 적당히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나 제노바로 돌아올 무렵 찰스의 하루 중 가장 큰 불안이 다시 그를 짓눌렀다. 여행 나흘째 저녁, 매번 배로 돌아올 때마다 그의 가슴은 조여왔다. 어느 저녁엔가는 틀림없이 전보가 와 있을 것이다. 그는 매번 아무렇지 않은 척 배에 사다리를 올랐지만 사실은 뛰어가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하지만 매번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안도와 실망이 뒤섞인 낯선 감정을 느꼈다. 그 끔찍한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안도, 그리고 또 하루를 더 기다려야 한다는 실망을. 찰스는 이 아름다운 여행을 전혀 즐기지 못하고 있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리즈의 빈민가나 라브라도의 황무지와 바꾸고 싶을 정도였다. 저녁 식사 후 배는 제노바를 떠났다. 그들은 갑판에서 진주빛 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지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온 것은 그날 낮에 걸어서 다녀왔던 포르토피노 등대의 깜빡이는 불빛이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섬 하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나와 있었다. 밤사이 코르시카와 엘바를 지나온 것이다. 가끔 자연 멀리 언덕이 희미하게 보이거나 섬이 나타났다. 평소처럼 게임에 미친 사람들이 일찍부터 모여들었고 찰스는 이번만큼은 그들이 반가웠다. 차를 마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면 앞으로 더 많은 섬이 나타났고 그 위로는 단단해 보이는 흰 구름 덩어리가 걸려 있었다. 사람들은 하던 일과 게임, 책, 연애놀이도 멈추고 앞으로 몰려가 난간에 기대어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저 큰 섬은 나폴리만의 경계에 자리한 이스키아였고 그 위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기운과 연기의 구름 아래에는 베수비오 화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입항 준비 종이 울릴 쯤 그들은 창구에 닻을 내렸다. 나폴리에 처음 온 찰스는 근심 속에서도 이 아름다운 만의 풍경에 넋을 잃지 않을 수 없었다. 항구에 들어서면서 부두와 건물, 배들로 시야가 가려졌지만 입항 직전 본 풍경은 장관이었다. 왼편에는 포실리포 언덕과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야자수와 올리브, 사이프러스를 따라 부유한 나폴리 사람들의 고급 주택이 가려져 있었다. 정면에는 도시가 있었는데 멀리서 보니 도시 전체가 희고 단정한 모습으로 뒤편의 언덕 위까지 층층이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거대한 이중 원뿔 모양의 베수비오 화산이 우뚝 솟아 있었는데 그 연기 기둥은 새하얗지만 중간중간 유황의 노란빛과 불꽃의 붉은 빛이 스며 끓어오르듯 소용돌이 치며 치솟다가 위로 갈수록 휘어지더니 천천히 내륙 쪽으로 밀려가고 있었다. 베수비오 너머에는 소렌토 반도의 긴 능선이 바다로 뻗어 있었고 그 너머 멀리
험준한 산봉우리들로 이루어진 카프리 섬의 윤곽이 보였다. 찰스는 그 풍경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나폴리만은 완벽하기엔 너무 넓었고 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면 더 아름다울 것 같다고 생각했다. 찰스와 셔먼 부인은 사람의 손길이 닿는 관광지보다 자연 풍경을 선호했다. 그래서 그들은 나폴리에 머무는 사흘 동안 도시 구경 대신 주변 지역을 여행했다. 첫째 날에는 베수비오에 올라 품페이를 거닐었으며 둘째 날에는 카프리 섬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잠시 소렌토에 들렀다. 셋째 날에는 나폴리 북쪽 해안을 따라 푸추올리와 바이아이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날 찰스를 불안하게 하는 또 하나의 사소한 일이 벌어졌다. 그들은 솔파타라를 보러 갔는데 그곳은 단테에게도 영감을 줄 만한 끔찍한 장소였다. 솔파타라는 오래전 폭발한 화산의 분화구로 700년 동안 폭발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사화산도 아니었다. 분화구는 굳은 진흙호수로 덮여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어떤 식물도 자라지 못한다. 진흙은 겉부분만 얇게 굳어있을 뿐이고 그 아래에는 뜨거운 액체 진흙이 끓기 직전의 온도로 끓어오르고 있었다. 바닥을 밟으면 속이 빈 것처럼 텅텅 울렸고 발 아래서 땅이 흔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사방이 뜨거웠으며 그곳의 분위기는 마치 악몽 같았다. 진흙 바닥을 건너던 중 셔먼 부인의 말에 찰스는 소름이 돋았다. 세상에, 살인을 저지르기 딱 좋은 끔찍한 곳이네요. 희생자에게 약탄 와인을 권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때쯤 저 구멍 속으로 밀어넣으면 그만이겠어요. 스윈번 씨, 당신이라면 어떻게 살인할 건가요? 찰스가 소름 돋는 것은 그녀의 말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도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힐끔 쳐다보았다. 지금 이 말은 단순한 농담일까? 아니면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걸까? 혹시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걸까? 그녀의 표정에서는 아무런 꿍꿍이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자들이란 알 수가 없다. 모두가 타고난 연기자 같다. 남자라면 속이 뻔하지만 여자들은... 그러나 그녀가 떠보려는 것이든 아니든 그 어떤 확신도 주어서는 안 된다. 찰스는 애써 농담으로 상황을 넘겼고 그녀 역시 다시 그 주제로 돌아가지 않았다. 틀림없이 별뜻 없이 한 말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경찰, 살인 같은 단어만 나와도 자신도 모르게 덜컥 겁이 나고 그의 불안이 드러날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문제였다. 찰스는 수없이 되뇌었다. 이 신경과민을 극복해야 한다고. 제발 그 일이 당장 벌어지기만을 기다렸다. 차라리 모든 일이 끝나고 자신이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만 분명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으니 이미 무죄 판결 받은 사람만큼이나 안전했다. 나폴리에서의 마지막 저녁, 찰스는 주피터호로 돌아가며 또다시 심장이 쥐어짜는 듯한 불안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서둘러 편지를 가지러 가지 않기로 했다. 그냥 가판에 남아 그날 카프리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과 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에야 아래로 내려갔다. 편지가 와 있었다. 전보가 그에게 건네졌다. 그는 장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다. 혼자 객실에서 읽을 생각이었다. 객실에 도착했을 때 그의 손은 너무 떨려 얇은 봉투조차 제대로 찢기 어려웠다. 유감스럽게도 앤드루 삼촌께서 어제 파리로 가던 중 갑작스럽게 별세하셨습니다. 시신은 제가 모셔가고 있습니다. 피터. 찰스는 플라스크를 꺼내 브랜디를 두어 잔 따라 들이켰다. 파리로 가던 중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뜻인가? 무엇이 삼촌을 더 모트에서 떠나게 만들었단 말인가?
찰스는 그제야 전보가 보배에서 발송된 것을 알아차렸다. 보배? 보배는 파리로 가는 길이 아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의문이 중요하지 않았다. 마침내 행동해야 할 순간이 왔다. 끔찍한 기다림은 끝난 것이다. 그는 벨을 눌러 객실 승무원을 불렀다. 방금 전보를 받았는데 프랑스에서 친척이 돌아가셨네. 당장 떠나야겠어. 내 짐을 저 가방에 좀 챙겨주게. 나는 사무장에게 가서 처리할 일이 있네. 팁을 두둑히 받은 승무원은 즉시 움직였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손님. 곧 출항 예정이거든요. 찰스는 서둘렀고 다행히 사무장을 객실에서 바로 찾을 수 있었다. 딱 맞춰 오셨군요, 스윈번 씨. 빨리 움직이셔야 할 겁니다. 짐은 다 챙기셨나요? 승무원이 싸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하라고 하세요. 제가 선장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는 갑판으로 전화를 건 뒤 서류처를 빠르게 넘기며 말했다. 추가 비용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정산하시고 나중에 본사에서 환급 받으세요. 주피터호는 찰스가 내릴 수 있도록 5분간 출항을 미뤘고 그는 다른 승객들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배를 떠났다. 호화로운 배와 함께한 승객들도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는 그곳이 몹시 싫었다. 역에 도착하니 로마행 직통열차는 이미 떠난 뒤였다. 그래서 그는 오래된 노선을 선택했다. 그 기차는 밤새 느릿느릿 달렸고 다음날 아침 6시 반쯤 수도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다행히 침대칸이 있어 그는 누워갈 수 있었다. 기차 안에서 찰스는 전보에 담긴 소식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삼촌이 여행을 떠날 만한 이유를 짐작할 수 없었다. 결국 포기하고 대신 자신에게 유리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피터가 시신을 집으로 옮기고 있다면 그 죽음은 자연사로 여겨지고 있다는 뜻이지 않은가? 찰스는 프랑스 법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지만 의심스러운 죽음이었다면 영국의 검시처럼 어떤 조사가 반드시 진행됐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렇다면 상상 이상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독살 의혹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가 바랐던 것은 기껏해야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것이었고 사실 그것마저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정말로 앤드루가 자연사했으며 그 치명적인 알약은 아직 병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걸까? 그렇다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살인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체포될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니. 찰스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되뇌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단 한 번도 믿지 못하고 있었다. 정말로 이 놀라운 행운이 사실이라면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독약이 든 병을 찾아내 없애는 것이었다. 그 병만 사라지면 추악한 모든 것은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테니까. 찰스는 11시 10분 럭스 열차를 타고 로마를 떠났다. 열차는 해안을 따라 달렸고 그가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있었다면 아름다운 풍경을 즐겼을 것이다. 피사와 스페치아를 지나 열차는 리구아나 해안선을 달리며 그가 이미 머물렀던 라팔로를 스쳐 지나갔다. 수많은 터널 사이로 보이는 바위투성이의 해안 풍경은 매혹적이었다. 제노바에 도착할 즈음에는 이미 어두워졌고 곧 찰스는 잠자리에 들었다.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열차가 이미 알프스를 넘어 프랑스 앙브리에 근처 평원 위를 달리고 있었다. 라너쉬역에 도착해서 찰스는 파리 아침 신문을 읽었고 그가 나폴레를 떠날 때부터 예상했던 충격적인 소식을 보았다. 독약이 발견된 것이다. 그가 기대하던 쉬운 결말은 물거품이 된 듯했다. 사건은 영국 경찰로 넘어가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조사한다고 적혀 있었다. 신문에는 단 한 단락의 기사뿐이었고 그 이상의 정보는 없었다.
찰스는 마음을 추슬렀다. 예상했던 일 아닌가? 논리로 따져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이유는 없었다. 파리에 도착했을 때 런던행 마지막 열차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그는 서둘러 움직이지 않고 다음 날 열차를 타기로 했다. 그는 자신에게 상기시켰다. 자신이 집으로 가는 이유는 끔찍한 계획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가신 삼촌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니 나폴리에서 요크셔까지 쉬지 않고 곧장 달려가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솔한 행동이 될 것이라고. 그는 다음날 아침 8시 25분 열차를 탔고 몽롱한 정신으로 런던에 도착했다. 그는 마차를 타고 도시를 가로질러 킹크로스역으로 가 북부로 가는 오후 5시 30분 급행 열차를 탔다. 요크에 도착해 지선 열차로 갈아탈 때 저녁 석간신문을 샀다. 그리고 사건 조사가 이미 크게 진행되었음을 알아차렸다. 앤드루 크로우더 사망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짧은 기사가 실려 있었다. 오늘 오후 콜드피커비의 더 모트에서 관할 검시관인 W.J. 에머슨 박사가 배심원단과 함께 앤드루 크로우더의 시신 검사를 개시했다. 크로우더는 이 지역의 전기모터 공장 창립자 중 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고인은 이달 7일 런던에서 파리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사망했으며 프랑스 측에서는 사망 원인이 시아나칼륨 중독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시신의 신원은 사위 피터 몰리가 확인했으며 프랑스에서 제출된 진술서가 낭독된 후 검시관은 사인 심리를 다음 달 2일까지 연기했다. 찰스는 밤 10시 무렵 집에 도착했고 곧장 더 모트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근심 가득한 피터를 만났다. 돌아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찰스. 피터가 그를 맞으며 말했다. 휴가를 이렇게 망치게 되어 정말 미안하네. 하지만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일이었어. 세상에, 앤드루 크로우더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 극단적 선택이라니. 세상 사람들이 그 의심을 믿어준다면 찰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진심으로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파리 여행이라니, 그것도 비행기로.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제는 극단적 선택의 의혹이라니요. 피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찰스는 아직 아무것도 못 들었겠네. 펄리팩스 부인이 말했다. 피터, 자세히 얘기해줘요. 사실 처음에 모든 일이 단순했어. 하지만 마지막 부분이 좀 충격적이긴 해. 엘씨는 몇 년 만에 만나는 미국 친구들을 보러 파리에 갔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그녀가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의식을 잃었다는 정보를 받았지. 나는 당연히 즉시 가야 한다고 했고 그때 앤드루도 나와 함께 가겠다고 했어. 난 말렸네. 그 나이에 그 건강 상태로 여행을 가는 건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는 막무가내였어. 알겠지만 그의 고집을 막을 수는 없지 않나. 또 엘씨를 무척 아끼셨으니까. 알죠. 찰스가 말했다. 외동딸이고 엘씨도 아버지한테 잘했으니까. 아무튼 가겠다고 우기시길래 숙모와 나는 우선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라고 했어. 그래서 그레고리 박사를 불렀지. 그분도 여행은 무리 없다고 하셨네. 비행기 고도가 심장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웨더랩이 동행하기로 했고 로즈도 불러왔네. 그 애는 근처 서스크에 있는 친구 집에 머무르고 있었거든. 엘씨 상태가 심각할 수도 있어서 혹시 몰라 데려온 거야. 휴는 데려오지 못했어. 노설러턴 근처 친구 집에 있었거든. 고생했네요, 피터. 정말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그래,
빅토리아 비행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정말 최악이었지. 그곳에 도착하면 소식을 받을 수 있게 미리 연락해 두었는데 다행히 엘씨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소식을 받았네. 하지만 이미 거기까지 온 이상 우리는 그냥 가기로 했어.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진 거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찰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도 아직 몰라. 해협을 건너며 점심을 먹었는데 앤드루도 식사를 했지. 웨더런 말로는 평소처럼 점심을 잘 드셨다고 해. 웨더랩은 그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로즈와 나는 바로 뒤쪽에 앉아 있었지. 점심 후에 앤드루는 잠든 것처럼 보였어. 좌석 구석에 몸을 기대고 머리를 객실 벽에 붙인 채로 말이야. 나도 그가 자는 줄 알았고 웨더랩도 그랬지. 그런데 보배에 착륙하고 보니 그는 이미 숨을 쉬지 않았네. 나는 로즈를 비행기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곧바로 의사를 불렀지. 그런데 의사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진찰하더군. 곧 그 이유를 알게 됐어. 의사는 독사를 의심했던 거야. 끔찍했네, 찰스. 경찰이 오고 끝도 없는 절차가 이어졌어. 결국 사건은 영국 경찰로 넘어갔고 말이야. 수사관이 파견됐고 이 지역 경찰 애플비 경감이 건너왔지. 나는 관을 제작하도록 허락을 받았고 애플비가 도착할 때는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어. 그가 오는 동안 하루의 여유가 있어서 나는 로즈를 데리고 파리로 가 엘시를 만난대.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녀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곧 데리고 돌아올 생각이야. 그 소식은 정말 다행이네요, 피터. 그래, 그렇지. 아무튼 애플비는 저녁에 도착했고 다음날 우린 시신을 런던으로 모셨어. 그날 바로 이동하진 못했고 오늘 아침 일찍 열차로 도착했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검시가 열렸는데 사인 심리가 다음 달로 연기된 건 봤겠지? 네, 봤어요. 그게 전부야. 독약은 시아나칼륨이라고 들었네. 그가 그걸 어디서 구했는지 왜 먹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날 오전까지만 해도 아주 멀쩡하셨거든? 비행에도 흥미를 보이셨으니까. 고도가 영향을 준 건 아닐까요? 찰스가 물었다. 몸이 버티지 못했다던가. 모르겠네. 완전히 미스터리야. 출발 전에 우울해하셨나요? 피터가 플렉스 부인을 바라보았고 그녀가 대답했다. 글쎄, 요즘 들어 조금 기운이 없으시긴 했어. 출발 전에도 그랬고. 하지만 특별히 더 우울해하시진 않았단다. 삼촌이 독약을 갖고 있었다면 오래전부터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피터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찰스. 하지만 엘시를 만나러 가기 직전에 그랬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난 그게 제일 이상하다고 생각해. 찰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이 일 전체가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아요. 도대체 그 독약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그것만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모르겠네. 모르겠어. 피터가 대답했다. 나도 그 점이 제일 의문이었지만 답을 찾지 못했어. 최근에 구했을 리는 없어. 폴리펙스 부인이 단언했다. 최근엔 시내에 나가지도 않았고 혼자 가시는 일은 더 드물지. 게다가 누가 그 약을 크로우더에게 팔았겠어. 분명 오래전부터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야.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 아마 그랬겠죠. 찰스도 동의했다. 하지만 삼촌답지 않아요. 아니, 잘 모르겠네요. 은근히 비밀스러운 분이셨으니까. 그 나이 때 남자라면 되게 그렇지 않나요?
피터도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마침내 찰스가 입을 열었다. 그럼 동기는 전혀 없는 건가요? 빈말처럼 던진 질문이었다. 피터는 고개를 저었지만 폴리팩스 부인이 입을 열었다. 한 가지 가능성은... 그녀가 망설이며 말했다. 앤드루가 전날 저녁 뭔가로 흥분했고 그게 다음날 심리적으로 작용한 게 아닐까? 수요일 저녁에 피터와 크로스비 씨가 여기서 식사를 했잖아. 그러니까 파리에서 전보가 왔던 그날 밤 말이야. 피터, 그날 앤드루와 사업 얘기를 했죠? 네, 그래요. 피터가 어딘가 불편한 기색으로 인정했다. 농장 담보건이었어요. 결론은 안 났지만 원만하게 얘기했고 전에도 말씀드렸듯 크로우더는 전혀 흥분하거나 동요하지 않았어요. 폴리팩스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딱히 다른 이유가 생각나지 않아서 말해본 것뿐이에요. 게다가 저녁 식사는 여행에 비하면 훨씬 사소한 일이었으니까요. 폴리팩스 부인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이 사건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있는지 드러났다. 피터 역시 편치 않아 보였다. 이 비극이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이 분명했다. 연기된 사인에서 뭔가 단서가 나오겠죠. 찰스가 말했다. 장례는 언제죠? 내일 2시 반이야. 그럼 제가 딱 맞춰 왔네요. 숙모, 누구랑 같이 가세요? 제가 마구랑 같이 가드릴까요? 고맙지만 우린 피터랑 갈 거야. 전반적으로 찰스는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에 안도감을 느꼈다. 비극이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탓에 유명세를 타게 된 점은 유감이었지만 다른 한 가지 점은 매우 만족스러웠다. 처음부터 그가 감수해야 할 큰 위험이 있었는데 혹시 앤드루가 알약 얘기나 엎질러진 와인잔 얘기를 꺼낼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비록 증거는 없지만 언급만으로도 끔찍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런 위험은 사라졌다. 앤드루는 아무런 진술도 남기지 못한 채 죽었다. 찰스는 안전했다. 그리고 단지 안전할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부유해졌다. 물론 세상이 말하는 대부호의 수준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공장을 계속 운영하고 기계를 들이며 문화와 결혼할 만큼은 충분했다. 문화가 승낙한다면 말이다. 찰스의 두려움은 사라졌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일은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12장 찰스, 구경꾼이 되다. 찰스가 공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좋은 소식이었다. 그가 없는 동안 무려 4건의 주문이 들어온 것이다. 물론 대량 주문은 아니었지만 전 직원이 보름 동안 일할 만큼의 물량이었고 맥퍼슨이 가격을 깎아 이익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할 수준이었지만 적자는 아니었다. 찰스가 물었다. 레딩에서 보낸 자료는 다 들어왔나? 그럼요. 레딩 것도 다 있고 셰필드 것도 있습니다. 기술자 맥퍼슨이 작은 서류 뭉치를 앞으로 밀었다. 제가 직접 셰필드까지 내려가서 봤습니다. 그는 커다란 엄지손가락으로 선반 기계 사진을 짚으며 말했다. 자, 보세요. 이건 정말 좋은 기계죠? 우리 공장에 딱 맞을 겁니다. 레딩 쪽 기계보다 낫단 말이지? 찰스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맥퍼슨은 그렇다고 했고 기술적인 세부 사항으로 넘어갔다. 그의 의견은 늘 그렇듯 타당했고 찰스도 동의했다. 좋아, 주문서 작성해서 오늘 보내지. 찰스는 지시하고 새 작업 논의를 이어갔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맥퍼슨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앤드루 크로우더의 일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찰스 씨. 그래도 공장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죠. 하지만 사장님께서 상심이 크셨겠어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대화 중 들어온 게인즈가 덧붙였다. 사장님께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도 기쁘지만 그렇게 돌아가셨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찰스는 그들에게 감사했다. 비록 앤드루 크로우더의 죽음으로 그들 역시 이익을 보게 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들의 이익보다 자신의 안녕과 성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이른 점심을 먹은 뒤 찰스는 더 모트로 향했다. 장례식은 가족과 가까운 몇몇 지인들만 참석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변호사 크로스비 같은 크로우더의 오랜 친구들만 자리를 지켰다. 날씨가 좋아 그나마 우울한 의식은 묵묵히 진행될 수 있었다. 장례가 끝난 뒤 크로스비와 가족들은 유언장 낭독을 위해 더 모트로 돌아왔다. 찰스에게는 아직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남아 있었다. 앤드루가 여러 번 그와 엘시를 공동 상속인으로 삼겠다고 말했지만 서면으로 확인한 적은 없었다. 물론 그가 마음을 바꿨을 리 없다고 믿었지만 혹시라도 뜻하지 않은 변수가 하는 불길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하지만 크로스비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찰스는 자신의 불안이 기우였음을 깨달았다. 유언장은 몇몇 소액 유증으로 시작되었다. 폴리팩스 부인은 1만 파운드, 아고는 2,500파운드를 받게 되어 있었다. 웨더럽은 성실한 보살핌에 감사라는 문구와 함께 500파운드를, 그리고 대여섯 명에게도 소규모 유증이 남겨졌다. 그리고 핵심 조항 낭독이 이어졌다. 앞서 언급된 유증은 상속세 없이 전액 지급한 뒤 남은 금액은 찰스와 엘시가 동등하게 나누어 갖는다고 되어 있었다. 더 모트 저택은 엘시에게 상속되며 그 가치는 1만 파운드로 평가되었다. 크로스비의 추산에 따르면 모든 세금과 수수료를 제하고 난 뒤 찰스는 약 6만 2천 파운드를, 엘시는 5만 2천 파운드와 더 모트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6만 2천 파운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 찰스는 흥분을 감추기 힘들었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재정적 기반이 확실히 확보된 것이다. 이제 그는 우나와 결혼할 수 있었고 공장 문제 모두 해결됐다. 이제 은행은 그가 요구하는 대출을 해줄 것이다. 그가 한 모든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다. 끔찍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다. 우물쭈물하면 얻는 것도 없다. 찰스는 방 건너편을 힐끗 보다가 퍼티의 태도에 다소 놀랐다. 엘시가 상속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피터가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된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피터는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다. 게다가 그는 한동안 꽤 궁핍한 처지였으니 기뻐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런데 오히려 근심에 잠긴 얼굴이었다. 찰스는 전날 저녁에도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다는 걸 떠올렸다. 하지만 피터는 알 수 없는 사람이라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찰스가 들떠있던 이유는 그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저녁 식사 후 우나를 만나러 가기로 되어 있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이제 진짜 결전의 순간이 온 것이다. 그들 사이의 장벽은 사라졌다. 결혼을 승낙하고 날짜를 정하자고 할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미룰 구실을 찾을까? 혹은 거절할까? 데라돈 멜러 부부의 호화스러운 저택을 나서는 찰스의 얼굴을 보았다면 누구든 결과를 짐작했을 것이다. 찰스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우나는 날짜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곧 하겠다고 암시를 주었다. 찰스에게 세상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보였다.
그의 용기에 대한 보상이었다. 다시 한번 우물쭈물하면 얻을 것도 없다. 다음 날 찰스는 고향 마을에서 이전보다 더 큰 인기를 실감했다. 클럽에서는 모두가 그를 위로하고 축하했다. 그러나 에도는 의례적인 말에 불과했고 새로 영향력을 진 이에게 줄을 대려는 이들의 진심 어린 축하가 이어졌다. 동기가 무엇이든 대접받는 분위기가 기분 좋았고 환대와 관심 속에 찰스의 자신감은 한층 더 치솟았다. 축하를 해야지. 찰스가 웨이트리스에게 샴페인병을 가져오라고 시키며 말했다. 점심 식사 후 그는 지역 경찰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오늘 밤 자택에서 뵐 수 있을까요? 애플비 경감이 말했다. 크루더 씨의 죽음에 대해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찰스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들뜬 기분이 약간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곧 자신을 다독였다.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자기가 앤드루 크로우더의 조카인 이상 경찰이 그에게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가 할 일은 단 하나. 침착하게 가능한 한 질문에 즉시 사실대로 대답하고 불필요한 말은 절대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초조한 기색을 보이지 않을 것. 그는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긴장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리고 복도에 묵직한 발소리가 들리자 그의 맥박이 순간 빨라졌다. 문이 열리고 집사 롤린스가 알렸다. 애플비 경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감님. 찰스는 밝게 인사했지만 엄숙함도 잊지 않았다. 어서 오십시오, 경사님. 애플비 뒤에는 사복 차림의 경찰이 따라오고 있었다.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만 크로우더 씨의 사망사건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경감님. 뭐든 물어보십시오. 찰스가 담배 케이스를 내밀며 말했다. 시작 전에 한잔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감사하지만 근무 중에는 마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담배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찰스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적대적인 목적으로 왔다면 담배조차 받지 않겠다고 했을 테니까. 그는 성냥과 재터리를 건네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여행을 다녀오셨습니까? 애플비 경감이 차분히 말을 건넸다. 그 사이 경사는 테이블에 앉아 수첩을 펴고 자세를 잡았다. 네,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3주 동안 쉬기로 했죠. 그렇군요. 배를 타셨다고 들었습니다만. 글쎄요, 타기도 하고 안 타기도 했습니다. 서지중해를 도는 퍼플사의 주피터 유람선을 탔습니다. 배에 머문 건 맞지만 사실 바다 위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매일 다른 항구에서 내리니까요. 여행 안내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셨다고. 네, 나폴리에서 사촌에게 전보를 받고 장례에 참석하려고 바로 귀국했습니다. 그렇겠군요. 고인을 마지막으로 뵌 건 언제입니까? 제가 떠나기 직전입니다. 아, 잠깐만요. 찰스는 수첩을 꺼내 확인했다. 8월 30일 수요일 아침에 출발했으니까 그전 금요일 저녁에 더 모트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엔 비교적 건강하셨고 저녁 식사에도 내려오셨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뵙지 못했고요. 그렇다면 제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줄 수 없겠군요. 그래도 당시 고인의 상태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알고 싶군요. 솔직히 좀 쇠약해 보였어요. 그렇다고 특별히 어디가 아파 보이지는 않았지만 뭐랄까
갑자기 늙어버리신 것 같았어요. 정신적으로 불안해 보였나요? 우울해하거나 걱정하는 기색은 없었습니까? 약간은 우울해 보였습니다. 제 숙모 폴리펙스 부인 말로는 소화불량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아는 한 특별히 걱정하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우울증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전혀요. 그럴 거라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일이 벌어진 지금은 글쎄요. 확신할 수는 없군요. 애플비 경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에 고인을 여러 번 만나셨다고요? 2번? 아니, 3번입니다. 찰스는 수첩을 확인하며 대답했다. 평소에도 그 정도로 자주 뵈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찰스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좀 더 자신있게 덧붙였다. 사실 약간의 금전 문제를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단 이 얘기가 마을에 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삼촌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애플비 경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하시기 싫으시면 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괜찮으시다면 묻고 싶군요. 고인께서는 요청에 응하셨는지. 제가 원한 만큼은 아니지만 일부를 주셨습니다. 나머지도 주실 마음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1,000파운드를 주셨죠. 새 기계 3대를 사려고 했는데 그 금액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파운드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원래는 얼마를 원하셨습니까? 찰스는 웃으며 말했다. 줄 수 있는 만큼요. 사실은 5,000파운드를 말씀드렸고 2,000을 기대했습니다. 3,000은 바로 1,000파운드를 주셨고 그걸로 기계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나머지는 약속하신 적은 없었지만 주실 거라 저는 믿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계는 들여놨습니까? 아직은 아니고 주문만 넣어둔 상태입니다. 경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몇 초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런데 당신의 사촌 피터 몰리스 역시 고인에게 돈을 부탁드린 걸로 압니다만. 찰스는 어깨를 으쓱했다. 들었습니다. 삼촌이 그의 농장을 담보로 대출을 고려 중이라고요. 하지만 직접 들은 건 아니니 그건 피터에게 물으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플비 경감은 깊이 생각에 잠긴 듯 연기하더니 다시 물었다. 궁금한 건 거의 다 물은 것 같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죠. 고인께서 독을 구할 만한 방법이 있었을까요? 찰스는 난감한 듯 손을 저으며 진지하게 대답했다. 전혀 짐작이 안 됩니다. 폴리펙스 부인도 말씀하셨듯이 그분은 거의 마을에 나가지도 않으셨고 혼자 가시는 일은 더더욱 없었죠. 그리고 누가 그런 걸 가져다 드릴 리도 없죠. 폴리펙스 부인은 오래전 어딘가에 숨겨두신 걸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정도밖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짐작일 뿐이지만요. 경감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자, 이제 필요한 건 모두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각자의 일을 할 뿐이죠. 근무 끝나셨으면 한잔 하시겠습니까? 경감은 다시 한번 사양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아직 근무 중이라 규칙을 어길 수 없었다. 그는 부하와 함께 무겁게 걸음을 옮겼다. 찰스는 이마에 땀을 닦았다. 잘 넘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끝난 게 참 다행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꽤 잘 대처했다고 생각했다. 1,000파운드 이야기를 숨기지 않은 건 현명했다.
아마 경감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앤드루가 자신의 돈을 더 줄 것 같다고 말한 것도 절묘한 묘책이었다. 사실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그렇게 믿었다고 주장하면 그만이었다. 그 말 한마디로 특별한 동기는 사라질 테니 확실히 잘 해냈다. 그 후 며칠은 지난 석 달 동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르게 지나갔다. 우선 그의 공장이 빠르게 돌아갔다. 그가 자리를 비운 동안 수주한 4건의 작업 때문에 그와 직원들 모두 일에 집중했고 달링턴 근처에서 진행될 대형 공사 입찰 준비도 해야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끔찍한 계획이 성공한 뒤 마음이 가벼워진 탓이 컸다. 조사만 무사히 끝내면 모든 일을 잊고 우나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피터는 오터턴 농장을 팔고 더 모트로 이사해 앤드루의 채소 재배 사업을 더 크게 이어가기로 했다. 그는 폴리팍스 부인과 마고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두 사람은 거절하고 호브로 이사하기로 했다. 물론 이런 변화가 실제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했다. 마침내 연기되었던 사인 심리가 열리는 날이 되었다. 오전 10시 반. 장소는 콜드피커비의 오래된 시청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찰스는 그보다 몇 분 전 도착해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이미 홀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사건이 이례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갈 곳 없는 수많은 실업자들에게는 무료한 하루를 벗어날 기회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사실 그들 중 몇몇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감정을 품고 있었는데 그들은 앤드루 크로우더를 잘 알고 있었고 그의 공장에서 일한 경험도 있었다. 찰스는 애플비와 함께 자신을 방문했던 브레이시 경사의 안내로 준비된 좌석에 앉았다. 잠시 후 파리에서 돌아온 폴리팩스 부인과 마고 그리고 엘시가 합류했고 웨더랩은 다른 하인들과 함께 그들 뒤쪽에 자리를 잡았다. 피터는 여전히 초췌하고 근심 가득한 얼굴이었다. 찰스는 그의 모습에 적잖이 놀랐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그는 기회가 되면 피터에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검시는 에머슨 박사가 주재했다. 찰스는 그가 의학 자격뿐 아니라 법률에도 정통한 유능한 인물로 평판이 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류상의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배심원들이 차례로 이름을 확인한 뒤 에머슨 박사가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의 요지를 간단히 낭독했다. 피터 몰리는 시신이 자기 장인임을 확인했고 그가 크루이던에서 보베로 향하던 제국기 항공기 여객기 안에서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보베의 프랑스 의사는 시신을 검안한 결과 부검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애플비 경감은 보베로 건너가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시신을 인도받아 콜드피커비로 운구해 왔다고 진술했다. 그 후 검시관은 배심원들에게 경찰의 추가 조사를 위해 연기되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면 이제 클로드 잉글랜드 박사를 부르겠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잉글랜드 박사는 체격이 크고 기세가 당당한 인물이었다. 그는 힘차게 증언석으로 나와 진지한 태도로 선서했다. 잉글랜드 박사, 이 지역의 경찰 의무관이시죠? 검시관이 묻자 증인은 마치 누구든 이 일을 제기해보라는 듯한 투로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고인의 시신을 부검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해링턴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위장과 일부 장기를 그랜트 콜비 분석소에 그랜트 씨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아나칼륨이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랜트 씨가 법정에 나와 있으니 그가 직접 말씀해 주실 겁니다. 꼭 그랜트 씨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박사님, 다른 사인을 발견하셨습니까? 없었습니다.
장기가 완전히 건강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치명적인 병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높은 고도나 흥분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랜트 씨의 진술과는 별개로 먼저 배심원들에게 시아나칼륨의 작용에 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잉글랜 박사는 중요한 순간임을 과시하듯 자세를 고치고 말했다. 시아나칼륨은 알려진 독극물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고 빠른 작용을 하는 독입니다. 그는 마치 강단에 선 교수처럼 선언했다. 복용 후 단 몇 초 만에 의식을 잃고 3, 4분 안에 사망에 이릅니다. 물론 언제나 즉각적인 반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는 몇 분 이내에 발현됩니다. 증상은 그리고 검시관이 치사량에 관해 묻자 잉글랜 박사는 전문적인 용어를 섞어 장황하게 설명했다. 이어 에머슨 박사가 말을 이었다. 이 수치들은 잠시 후 그랜트 씨의 증언을 들을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배심원 옆에는 루커스 경찰서장과 애플비 경감도 함께 있었다. 누구도 잉글랜 박사에게 추가 질문을 하지 않자 그는 증언대를 내려갔고 피터 몰리가 다시 불려 나왔다. 피터는 자리에 앉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초조하고 불안한 얼굴이었다. 신문은 더없이 더디고 세밀하게 진행되었다. 검시관에 쏟아지는 질문에 피터는 불운했던 그 여행의 전말을 하나하나 밝혔다. 엘시가 파리로 간 일, 그곳에서의 사고, 급히 파리로 가기로 한 결정, 그 여정에 동행하겠다고 고집한 고인, 그리고 웨더럭과 로즈를 함께 데려가기로 한 일까지. 피터는 자신과 폴리팩스 부인이 그 여정을 고인이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해 늦은 밤 그레고리 박사를 불러 고인을 특별 진찰하게 했던 일, 그리고 박사가 별 문제 없다는 진단을 내려 한밤중에 출발해 런던으로 향한 일을 이야기했다. 그는 또 고인이 런던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크로이던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해 비행 중 점심을 먹었던 일, 그리고 비행을 즐기며 건강해 보였던 모습까지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고인이 객실 벽에 머리를 기댄 채 의자에 몸을 눕히듯 기대고 있던 모습을 묘사했다. 그는 고인이 잠든 줄 알았는데 보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이 멎어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고 진술했다. 착륙했을 때 크루더 씨는 사망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단지 의식이 없었던 겁니까? 검시관이 물었다. 숨을 쉬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분 뒤 의사가 도착했을 때는 확실히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점심 때 비행기에서 어떻게 앉아 있었습니까, 피터 몰리 씨? 좌석은 버스처럼 통로 양쪽으로 마주보는 구조입니다. 크루더 씨는 수행원인 웨더럽과 함께 앉아 있었고 그는 비행기 창문 쪽, 웨더랩은 통로 쪽이었습니다. 제 딸과 저는 그 바로 뒤에 앉았는데 딸아이는 그분 뒤에, 저는 웨더럽 뒤에 앉았습니다. 두 분 모두 앞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까? 예. 비행 중에 고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아, 예, 여러 번요.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몸을 앞으로 숙여 어깨 너머로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고인은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까? 전혀요. 아주 괜찮아 보였습니다. 물론 그가 잠든 것으로 보였을 때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고요. 검시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잠시 메모를 훑어본 뒤 다시 질문을 이어갔다. 몰리 씨, 프랑스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고인을 뵌 것은 언제였습니까? 여행 전날 저녁입니다. 그날 저는 더 모트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마침 그때 파리에서 제게 보낸 정보가 집으로 도착해 바로 더 모트로 전달되었죠. 다른 손님도 있었습니까? 예, 크로스비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만남은 사적인 식사였습니까? 아니면 고인과 사업적인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그분과 상의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제가 크로우도 씨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했고 그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재정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요즘 농사가 영 신통치 않아 당장 손에 쥘 현금이 조금 필요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행 전날 이전에도 고인에게 부탁하셨습니까? 그럼요. 제가 도움을 청했고 장인 어른은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어떻게 지원할지 구체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요. 바로 그 결정을 하려고 그날 밤 만난 거고요. 장인 어른께서 크로스비 씨와 상의하자고 하셨거든요. 상의는 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문제는 원만히 해결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방안을 논의하긴 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장인 어른은 제 농장을 담보로 대출을 생각하셨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신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주시겠다는 의사는 분명하셨습니까? 그럼요, 물론입니다. 이어서 에머슨 박사는 고인의 건강에 관해 물었다. 피터는 앤드류가 빠른 속도로 쇠약해지고 있었지만 사망 당일에도 평소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고 말했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가끔 우울해 보이기는 했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고 적어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피터는 확신했다. 그는 이 모든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왜 하필 그 시점에서 그런 일을 택했는지, 그리고 그 독을 어떻게 구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고 피터는 진술에 서명한 뒤 안도와 불안 섞인 표정을 지으며 증언대를 내려왔다. 방청객들의 관심은 점점 더 고조되었으며 에머슨 박사의 질문이 이 사건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다. 에머슨 박사는 한동안 수첩을 들여다보더니 마치 무의식 중에 박수를 기대하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고 그는 말했다. 페넬로페 폴리펙스 부인을 부르겠습니다. 폴리펙스 부인은 증언대로 걸어 나왔다. 단정하게 검은 옷차림을 한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검시관은 다정한 태도로 말을 건넸다. 오늘 이렇게 자리하시게 해 유감입니다, 폴리펙스 부인. 최대한 간단히 묻겠습니다. 부인과 고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녀는 고인의 누이라고 답했고 몇 해 동안 더 모트에 거주하며 앤드류의 집을 관리해 왔다고 했다. 그녀에 관한 몇 가지 개인적인 질문이 이어졌고 곧 에머슨 박사는 고인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갔다. 폴리펙스 부인은 피터의 증언에 덧붙였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앤드류는 65살이었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장한 체격을 유지했지만 5년 전 중병을 앓은 후로 크게 쇠약해졌다. 그 뒤로는 반쯤 병약한 자세로 지내며 여러 취미를 즐기긴 했으나 예전만큼 열정적이지는 못했다. 최근 들어 빠르게 기력이 약해졌고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서서히 나빠져 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의사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거라 덧붙였다. 에머슨 박사는 의사의 증언도 참고할 것이라며 그녀를 다독이고 지금은 그녀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최근 들어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느냐고 묻자 그녀는 없었다고 답했다.
서서히 나빠지고 있을 뿐 급격한 변화는 없었으며 우울감 또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그의 취미 중 하나였고 마지막까지 가끔 작업을 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이것으로 그녀의 증언은 끝난 듯 했다. 에머슨 박사는 그녀에게 정중히 감사를 표하며 혹시 또 다른 쟁점이 나올 수 있으니 자리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고는 웨더랩을 불렀다. 웨더랩은 5년 전 고인이 병을 앓던 무렵 간병인으로 고용되어 회복된 후에는 집사 겸 수행원으로 계속 머물렀다. 이전에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정신요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고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 앞선 증인들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듯 쇠약해 있었지만 사망 당시 갑자기 악화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서 에머슨 박사는 프랑스로 가는 여정을 물었고 웨더랩의 진술은 피터와 동일했다.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 안에서의 점심 식사 장면으로 이어졌다. 고인은 점심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에머슨 박사가 계속해서 물었다. 우리 모두 같은 식사를 했습니다. 맑은 수프, 차게 썬 혀 고기와 샐러드, 치즈와 비스킷, 사과 하나, 그리고 커피였습니다. 음료는요? 위스키와 소다, 아주 소량의 위스키였죠. 그게 전부였습니까? 식사 후 알약 하나를 드셨습니다. 평소처럼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드셨습니다. 어떤 약이었습니까? 솔터 소화제 알약입니다. 그걸로 죽지는 않죠. 식사 때마다 그 약을 드셨습니까? 예. 얼마나 오래 복용하셨습니까? 몇 주 정도 됐습니다. 점심 때 고인 옆에 앉아 있었다고 했죠? 혹시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 입이나 음식에 넣는 걸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바로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당신이 봤을 거로 생각합니까? 예, 봤을 겁니다. 확실합니까? 웨더럽은 망설였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랬을 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가 슬그머니 음식에 뭔가 넣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머슨 박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좋습니다. 그 식사 중에 객실 반대편이나 창밖을 내다본 적이 있습니까? 웨더럽은 마지못해 머뭇거렸다. 예, 있었습니다. 구름 위로 비추는 햇빛이 아주 인상적이어서요. 한 번뿐이었습니까? 한 번 이상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고개를 돌린 순간에 고인의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낼 수도 있었겠군요. 웨더럽은 내키지 않는 듯 인정했다. 그러나 검시관은 만족스럽지 않은 듯 잠시 뜸을 들이고 다시 물었다. 좋습니다. 고인이 그 독을 어떻게 구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 질문은 아무 소득도 없었는데 웨더럽은 짧게 잘라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에머슨 박사는 다시 메모를 훑었다. 홀 안은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듯 고요했는데 모든 이가 최면이라도 걸린 듯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이윽고 검시관 에머슨 박사가 고개를 들었다. 이 증인에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그가 배심원석을 바라봤지만 그들은 침묵했다. 경감, 당신은요? 애플비 경감도 고개를 저었다. 그럼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웨더럽 씨. 제임스 브래들리. 활기차 보이는 한 청년이 앞으로 나와 선서했다. 당신은 임페리얼 항공 소속의 승무원이고
9월 7일 12시 30분 크로이던에서 출발한 프랑스행 여객기의 승무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증언한 두 사람과 고인 그리고 어린 소녀가 점심을 먹던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기억합니다. 그때 쓰인 접시와 유리잔을 치운 사람이 당신입니까? 예, 제가 모두 모아 포장해서 비행기 밖으로 가지고 내려 씻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음식물을 분석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중독 가능성을 듣기 전 이미 세척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에 비행기를 수색했습니까? 예, 프랑스 경찰과 함께 수색했습니다. 무엇을 찾았습니까? 경찰은 독이 담겼을 만한 상자나 병을 찾고 있었습니다. 찾았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에머슨 박사는 배심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배심원 여러분, 이미 낭독된 프랑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시신을 수색했지만 병이나 상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브래들리 씨,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왜 비행기가 르브르제가 아니라 보베에 착륙했습니까? 르브르제에 짙은 안개가 껴서요. 다음 증인은 그레고리 박사였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고인을 진료해왔으며 9월 6일 밤 고인을 특별히 진찰한 뒤 파리까지 여행하는데 무리가 없었음을 밝혔다. 고인은 소화불량을 앓고 있었고 그 병을 치료 중이었으나 앞서 언급된 알약을 처방하지는 않았다. 소화불량은 흔히 우울감을 동반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정도였는지는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우울은 본질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기울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고인의 건강이 서서히 악화하고 있었지만 앞선 증인들의 진술처럼 갑작스러운 악화는 없었다는데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애플비 경감의 증언이 이어졌다. 그는 프랑스에서 고인의 시신을 인수하여 콜드 피커비로 운구해 왔다고 밝혔으며 고인의 주머니에서 알약병 하나를 발견해 직접 분석가에게 전달했다. 이후 분석가와 상의한 후 고인의 암실에서 몇 개의 병을 수거해 넘겼다. 그 다음은 그랜트행 콜비 분석소에 개빈 그랜트가 불려나왔다. 그는 잉그램 박사로부터 고인의 위와 일부 장기를 받아 분석한 결과 시아누아칼륨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 양은 정상적인 성인의 생명을 앗아가기에 충분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즉, 고인을 죽일 만큼 충분한 양이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애플비 경감으로부터 약병 하나를 건네받아 분석했으나 독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경감이 독의 입수 경로를 물었을 때 그랜트는 고인이 아마추어 사진가라는 말을 듣고 암실에 특정 약품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감은 약품을 가져왔고 그것들을 분석한 결과 그중 하나에서 시아나칼륨이 검출됐다. 그 약품은 사진 인화 과정에서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약품이었다. 고인이 그 약품에서 일정량을 먹었다면 현재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 시아나칼륨은 고체였습니까? 액체였습니까? 검시관이 질문을 이어갔다. 액체였습니다. 그렇다면 비행기에 가지고 타려면 병에 담을 수밖에 없었겠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본 약품이 그것이라면요. 제가 본 것이 그것뿐이라고 말한 것은 다른 약품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약품 말고도 독이 더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제가 아는 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아나칼륨은 보통 고체 형태로 판매되는데 고인이 약사에게 미리 녹여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면 고체로 받아 본인이 직접 녹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검시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인이 구매한 고체를 다 녹이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게 단언한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흥미롭군요. 고체 약품을 주머니에 싸서 주머니에 가지고 다닐 수도 있다는 거군요. 트렌트 씨는 어떤 추측도 할 의향이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그저 그럴 가능성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며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했다. 에머슨 박사는 건조한 어투로 동의한 뒤 그의 태도가 매우 적절하다고 칭찬했다. 마지막 증인은 크로스비씨였다. 그는 고인의 생전 마지막 밤, 저녁 식사 후 이어진 사업상의 대화에 대해 피터의 증언을 확인해 주었다. 그는 고인의 변호사로서 자문을 위해 참석한 것이었다. 결론이 나지는 않았으나 고인이 몰리 씨에게 어떤 형태로든 금전적 지원을 할 의향이 있었음을 느꼈다고 했다. 고인의 유언장도 본인이 작성했으며 그는 유언의 조항들을 차례로 설명했다. 그 조항들은 비밀이 아니었으며 하인들을 제외한 당사자 모두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모든 증언이 끝났다. 홀은 고요했고 검시관은 메모를 다시 훑기 시작했다. 찰스는 이 심리가 몹시 괴롭게 느껴졌지만 예상되는 편결에는 전혀 의심이 없었다. 사진 인화용 병에서 독이 나왔다는 암시는 그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안도감을 주었다. 그것은 극단적 선택 가설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앤드루는 어디에서 독을 구했는가를 완벽히 설명해주는 단서였다. 기이한 일이었다. 그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제야 그는 테일러에서 시아나칼륨이 사진 인화에 쓰인다는 문장을 기억해냈다. 다만 찰스는 노인이 여행 중에 독을 복용한 것은 실로 불운한 일이었다고 생각했다. 만약 그 비극이 암실 근처에서 일어났더라면 시아나칼륨 설명은 훨씬 더 그럴듯했을 것이며 독을 담아 옮긴 용기가 발견되지 않은 것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검시관은 수첩을 덮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먼저 배심원들의 의무에 대해 잠시 설교조로 말을 꺼냈다. 판결은 오로지 증거에만 근거해 내려져야 하며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리고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우선 배심원들이 확인할 것은 시신은 누구이며 어떤 원인으로 사망했는가였다. 그 다음, 만약 이 죽음이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인 자신이든 다른 누구든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으로 그들의 임무는 끝난다. 이 사건에서 고인은 더 모토의 앤드루 크로우더이며 그의 사망 원인이 시아나칼륨 복용에 의한 중독사라는 결론을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증언과 정황으로 볼 때 그 점은 명백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책임 문제는 명백하지 않았다. 만약 이것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며 따라서 먼저 이것이 사고였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는 이 부분을 강조하긴 했지만 배심원에게 판단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사건이 애초에 사고일 가능성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어려움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시관의 말대로라면 누군가에게는 책임이 있다. 그게 누구인가? 이것은 극단적인 선택인가? 아니면 타살인가?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근거는 고인이 노쇠했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소화불량으로 인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고인의 우울을 언급한 증인들 누구도 그런 선택을 감행할 만큼 심각했다고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런 증언들을 판단할 때 배심원들은 해당 증인들이 과연 그런 판단을 내릴 위치에 있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점심 식사 후 일시적으로 고인이
신체 변화를 겪었을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고인은 소화불량을 앓고 있었고 식사 중 탈이 나서 통증이나 우울감이 갑자기 심해졌을 수도 있다. 물론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배심원들은 상식에 비추어 이런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그들은 이미 아마추어 사진가였던 고인이 암실에 시아나칼륨을 보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약사에게 별도의 요청을 하지 않은 이상 그 약품을 고체 상태로 샀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액체로 녹여 사용해야 했으며 실제로 일부는 물에 녹여 사용되었다. 이제 배심원들은 나머지 모두 용해되어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일부가 고체 상태로 남아 있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남은 고체 일부를 종이에 싸서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잠시 웨더럽의 증인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그는 고인이 자신 몰래 주머니에서 꺼내 복용했음을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했을 때 검시관의 견해에 따르면 극단적인 선택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타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당수의 사람이 고인의 죽음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유언장에 대한 크로스비의 증언을 배심원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 고인이 섭취한 음식물에 독을 넣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어떤 가설도 확실히 입증되진 않았지만 타살이 의심되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 행위를 저질렀을 의심되는 인물을 지목할 수도 있다. 에머슨 박사는 이어서 제기된 여러 가설 가운데 어느 하나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건이 복잡하나 배심원들은 평소처럼 이치에 따라 상식적으로 증거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이 사건이 사고이든 극단적인 선택이든 타살이든 분명히 단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판결하면 된다. 하지만 독이 어떤 방식으로 투여됐는지 특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고인은 시아나칼륨 중독으로 사망했으나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투여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판결해야 한다. 이제 그는 배심원들에게 태정하여 판결을 논의할 것을 요청하며 혹시 결정에 참고가 될 설명이 필요하면 언제든 요청하라고 덧붙이며 말을 맺었다. 배심원들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는데 10분도 채 되지 않아 돌아왔고 판결은 만장일치로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들의 판결은 이랬다. 앤드루 크로우더는 일시적인 정신 이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